났었는데 갑자기 불법 이민자들 추방하겠다 그러고, 전기차 원래 밀어주다가 갑자기 이제 전기차도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다 이러면서 노조분들 불만이 많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이탈리아에서 또 G7 하거든요. 거기 가서도 이제 중국의 과잉 공급, 저가 공세에 지금 같이 대응하자라면서 협박 아닌 협박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동참해라. 맨날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할 때도 한국한테도 동참하라 그랬잖아요. 막 대만이나 한국한테,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야 너네들 중국한테 반도체 팔지 마 이러면서 약간 압박을 준 건 있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이것도 너네 G7 국가들 중국 저가 공세 같이 대응 동참해줘 라고 어떻게 압박 아닌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있다. 그래서 좀 더 올해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6개월 이제 아래로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이런 좀 압박이나 갈등은 목소리는 커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 2016년 트럼프 대선 때도, 그때도 미중 갈등 관련주들이 진짜 1년 내내 안 좋았거든요. 그때도 애플이 진짜 안 좋았는데 그때 미중 관련주들은 박살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올해도 약간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 완전 주가들이 안 좋고, 애플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특히 안 좋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바이든이 저렇게 세게 나오니까 한 박자 더 올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재집권하면은 중국의 60% 관세 일괄 부과하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아예 일괄적으로 10% 이상 때려버리겠다. 진짜 보호무역주의의 끝판왕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들어오든, 가장 보태면 유럽에서 들어오든 동맹국에서 들어오든 뭐 상관없이 그냥 다 10% 이상 때려가지고 우리 미국인들이 일자리 잃지 않도록 하겠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거센, 강경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법제화 추진한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관련주들이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다. 뭐 미중 관련주들이라든지 관세 영향을 받는. 그래서 지금도 트럼프가 이번 주에도 바이든이 자꾸 대기업이나 부자 증세 때리니까 재선하면은 내가 전 계층, 부자 감세가 아니고 전 계층, 소득 상관없이 그냥 모든 계층 내가 세금 다 깎아줄게 이러면서 막 맞불 정책, 진짜 할 수 있는 말 서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래서 이게 11월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진짜 뭐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그런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지만 그거는 좀 기회일 수 있겠다 싶긴 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업데이트한 시점에 따르면 어떤 언론을 봐도 약간 박빙이에요. 지금 트럼프 바이든이 막 하루하루 엎치락 뒤치락 할 정도로 초박빙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들 혼란스러워하고 증시나 이런 관련주들이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한쪽이 우세하고 이러면은 아예 방향이 나올 텐데, 그래가지고 지난주 기준으로는 막 배터리, 리튬 관련주나 태양광 관련주나 중국 IT 이런 쪽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바이든이 때린다고 하고 트럼프도 더 세게 때린다고 하니까. 또 그리고 빅테크에서는 애플이나 테슬라 같이 약간 미중 갈등 관련주로 묶인 주식들이 조금 약세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좀 분위기가 반전되려면은 약간 대선에서 뭔가 결판이 나던가 정리가 될 텐데, 우리는 하필 좀 그런 게 있어서 하반기에 다른 주식들은 오히려 이제 미국 관련주들은 좋을 수 있는데 중국 관련주들은 조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별의별 정책들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겠다, 조금 부진할 수 있겠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회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 대선 때 애플이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애플 사가지고 그때 좀 수익이 좋았거든요. 그냥 애플을 한번 사보자, 애플이 망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랬는데 그때도 애플 진짜 이제 미중 갈등으로 불매운동한다고 난리 났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또 기회였거든요.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주식들 빠지면 늘 언제나 좋은 주식들은 회복하듯이.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미리 또 마음의 준비를 살짝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워낙 세게 또 중국 강경책 발표한다 그러고 트럼프고 바이든이고 서로 중국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발표를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 하반기는 일부 중국 관련주들이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미국 살리기, 미국 보호무역주의,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 내수주나 미국의 저런 부양 관련된 수혜를 받는 주식들은 오히려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기본 시나리오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요거는 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치 변덕쟁이처럼 증시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어서 마법이 가득한 신비로운 탑, 팬케이크 타워. 서로 다른 세계가 펼쳐진 수많은 층들은 특별한 힘을 가진 쿠키들이 지키고 있다 전해진다. 그러나 탑의 평화를 위협하는 오분이 있었으니 봉인이 풀리면 탑을 구할 희망은 단 하나. 가장 빛나는 마음을 가진 쿠키뿐.
실은 모험의 다 지금 어쨌든 그거는 말 그대로 몸풀이었고 그 야시장은 몸풀이었고 드디어 이제 여러분 동대문 오판 가게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APM, 뭐 밀리오레 그다음에 또 뭔 건물이야 건물 이름은 모르겠어요. 내가 옛날에 갔을 때는 APM하고 밀리오레를 몇 번 갔었는데요. 친절한 경제 오늘도 권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어제 우리 증시가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에 바짝 가까이 나갔었죠. 네, 우리 대표 지수인 코스피 어제 1% 가까이 오르면서 2,755포인트 바로 밑에서 마감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에 기록했던 올해 최고가에서 딱 2포인트 모자라는 수준까지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나마 우리 증시는 지금 전 세계 주요 다른 증시들에 비해서 힘을 좀 내지 못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를테면 미국 주식은 그야말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대표 지수들인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오늘 새벽까지 나흘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매일 사상 최고치인 겁니다. 그런데 어제 분위기는 해석이 좀 묘했습니다. 앞서 SBS 뉴욕 특파원도 전해드렸지만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기준금리를 또 어제 최고 상단 5.5% 수준에서 동결시켰거든요. 이게 미국으로서는 23년 전 이후로 가장 높은 기준금리 수준인데 지난해 7월 이후로 1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결하리라는 거는 기정사실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긴장감은 없었는데 중요한 건 어제 함께 나온 올해 금리에 대한 전망이었습니다. 네, 지금의 이 높은 금리가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었죠. 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3, 6, 9, 12월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세상에 자기들 전망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전망이 3월에 내놨던 전망에 비해서 훨씬 앞으로 꽤 장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거란 쪽에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3월에는 올해 기준금리를 3번은 내려야 도달할 수 있는 4.6% 정도를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미국의 금리가 곧 내려가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언제 내리지? 이런 계산기를 두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석 달 만에 5.1% 수준으로 전망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아야 올해 인하는 한 번, 아무리 빨라야 9월에 시작됩니다. 계속 고금리라는 거죠. 앞서 이달 초에 유럽과 캐나다는 먼저 금리를 내렸습니다. 미국보다 경제가 힘들어서 고금리로 못 버티겠다는 것도 있었지만요. 미국이 올해 3번은 내린다는 수준의 전망을 지난 연말 이후로 유지하면서 미국도 곧 내리겠지 고려한 점도 어느 정도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직 좀 약간 주저하는 모습을 어제 보인 거죠.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야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이것저것 좀 더 뭔가 합니다. 저축해봤자 이자를 많이 못 받으니까 가지고 나와서 주식 투자도 하고 기업들도 투자를 더 하고요. 그래서 주식시장, 자산시장에선 당분간 고금리가 더 이어질 거란 얘기가 긍정적으로 들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간밤에 뉴욕 증시는 나흘 연속 최고치 그리고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던 우리 증시까지 연고점에 가까워진 겁니다. 네, 금리도 그렇고 이 주식시장에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닌데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따로 있겠죠. 네,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어제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만큼 사람들이 눈여겨본 발표가 하나 더 있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의 AI 붐입니다. 어제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함께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이런 지표가 몇 번만 더 되풀이되면 다시 금리를 낮추자는 분위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가 발표와 금리 결정이 겹치는 날이 원래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도 2020년 6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금리 전망 직전에 나온 이 둔화된 물가 지표가 회의에서 반영이 충분히 안 됐나 보다. 그런 분위기도 컸습니다. 두 번째로 어제 증시는 사실 AI 대기업과 관련 수혜 기업들 때문에 많이 오른 거였습니다. 돈값이 이자가 좀 비싸더라도 돈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기업들입니다.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들은 미국 증시에서도 좀 하락하거나 상승폭을 사실 줄였습니다. 그만큼 AI 열풍이 금리 분위기를 뛰어넘을 정도로 거세다는 겁니다. 앞으로 관건은 그러면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이 올해 금리를 한 번 내리든 두 번 내리든 우리는 어떻게 할까? 지금
지금 우리도 반도체 수출은 호조지만 전반적으로는 내수를 포함해서 경제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미국이 내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내리는 모습이 나타날 거란 예상이 큽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그러고 나서 좀 지켜보겠다는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늘도 아마 4분기 정도에 한 10월 정도에 인하에 예상하지 않을까. 네, 권 기자 이번 주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엔 정답이 없다. 나의 사랑은 나답게 아름다우니까.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독이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는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쟁을 멈추고 영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협의와 회의가 이루어져 바로 판문점입니다. 이 비무장지대 한가운데 쉽게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임시로 건물을 세우고 협상을 시작한 지 70여 년. 잠깐일 거라 생각했던 분단도 70년이 이어졌습니다. 왜 우리는 영구적인 평화에 이르지 못했을까? 그 답을 이곳 판문점에서 찾아볼까? 판문점이 어찌 보면 한국 전쟁의 상징처럼 이제 굳어져 버리고 군사분계선 상에 판문점 위치를 옮기게 됩니다. 회담하는 곳, 접촉하는 곳, 오늘날의 판문점의 위치가 만들어진 것이다. 유일한 대화 창구였던 판문점. 과연 언제쯤 제 역할을 자, 이제 오늘의 메인 얘기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얘기 첫 번째는 오랜만에 저는 오랜만에 등장한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 형이 오랜만에 슈퍼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또 왜 오셨냐? 한동안 하도 일론 또 스크라들에서 안 하고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460억 달러짜리 주주 투표를 결행했다라는 뉴스가 오늘의 메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를 위한 460억 달러짜리 주주 투표가 통과되었습니다. 460억 달러짜리 급여 계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번 투표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 한마디로 일론 머스크의 스톡옵션을 주는 그런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12회에 걸쳐서 테슬라 주식 3억 3천만 주를 스톡옵션으로 지급하는 계약인데 총 가치는 테슬라 주가에 연동되지만 무려 63조에서 75조를 얘기합니다. 미국 기업 역사상 최대 스톡옵션이고 그동안 미국 기업 역사상 정말 큰 스톡옵션이라고 해도 10억 달러, 1조 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아니 누가 CEO한테 1조를 줘? 야 그쵸, CEO한테 1조를 주는 회사가 어디 있어? 이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 스톡 옵션은 무려 60조가 넘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70조, 100조 갈 수도 있어. 주가가 올라가면. 이건 뭐 말 그대로 전입니다. 그 자체의 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왜 일론 머스크한테 60조를 테슬라가 주고 있냐? 사실 이 급여안 2018년에 발표된 급여안입니다. 2018년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장기 성과 보상 계획을 발표했어요. 일론 머스크를 테슬라에 오래 두기 위해서 10년 동안 유지되는 CEO 보상안을 발표하는데 그때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시가총액 6,500억 달러, 890조를 달성하면 스톡 옵션을 주겠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대규모 스톡 옵션을 주겠다. 대신에 일론 머스크는 어떤 급여나 현금을 테슬라에서 받지 않겠다. 1달러 거의 공짜로 일해줄 테니까 대신에 스톡 옵션을 달라. 조건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지는 조건. 이 조건을 발표할 때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한 60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부터 2배가 되면은 이만큼 주고 총 10배가 되면은 이만큼을 주는 시가총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스톡옵션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스톡옵션 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슬라의 가치를 크게 올려주면 너한테도 유인을 줄게라는 거였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이때 발표 한 600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을 테슬라가 기록했던 2018년에 발표해서 1000억 달러, 1500억 달러, 2000억 달러, 2500억 달러 이렇게 마일리지를 달성할 때마다 스톡옵션을 주는 거였습니다. 총 6,500억 달러 시가총액을 달성하면은 다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조금 있다가 테슬라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순식간에 시총 1조 달러를 달성합니다. 6,500달러는 그냥 넘어갔어요. 떼댕 넘어가서 스톡옵션을 다 받게 됐죠. 일론 머스크는 지금으로 따지면 60주에서 70주를 원래 2018년에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받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걸 믿었는지 몰라도 사실은 스톡옵션이 없어도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은 굉장히 많았죠. 20%가 훨씬 많이 있었는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하죠. 440억 달러 인수합니다. 약 60조 원. 놀랍게도 인수하겠다고 한 다음에 뒤늦게 인수 취소를 발표해서 재판까지 갔지만 졌죠. 졌다기보다는 지금 뻔하니까 중간에 결국 인수하겠다고 발표해서 전액 현금 인수했어요. 이걸 현금 인수하니까 테슬라 주식을 여러 차례 매각해서 트위터를 인수했는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 지분이 13%까지 내려갑니다. 테슬라 지분이 13%까지 내려가고 문제는 테슬라 지분과 바꾼 X, 트위터는 요즘에 안 좋죠. 뭐 글로벌 금융 SNS를 만들겠다고 얘기했지만 각종 구설수가 나오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상장 폐지가 돼서 지금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거의 개인 기업이 됐는데 테슬라 지분만 굉장히 크게 내려간 것과 똑같습니다. 13%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에 그런 계약에 의해서 일론 머스크는 막강한 스톡옵션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걱정할 게 없었죠. 그걸 다 받으면은 다시 테슬라 지분이 20% 위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일론 머스크가 받는 이 보상안을 보던 주주 중에 한 명이 보니까 너무 커. 1조 원도 아니고 60조 원을 보상으로 주면 어떡해? 야 테슬라가 1년에 얼마 준다고 일론 머스크한테 60조를 주냐? 1년에 뭐 100조, 200조씩 버는 회사도 60조 줄까 말까 하는데 아니 돈을 뭐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그거 주면 어떡해? 라고 해서 테슬라 주주가 이 보상안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규모다. 이런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슈퍼월드에 등장을 했던 2024년 1월 델라웨어주에서 캐서린 맥코믹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죠. 머스크의 60조짜리 보상안은 무효다. 테슬라 이사진은 테슬라 주주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못했고 테슬라 이사진에 있던 사람들 보니까 다 머스크 친구요? 뭐 머스크 동생이고 그래? 다 머스크가 연결이 있더만. 자기 친한 사람들로 이사진 만들어 놓고 그걸 통과시키면 어떡해? 그렇기 때문에 이 머스크의 보상안이 무효 판결입니다. 못 받는 거죠. 저 460억 달러, 500억 달러 넘어갈 수 있는 엄청난 스톡옵션을 못 받게 되니까 그때 기억이 나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델라웨어주에서 절대 기업을 하지 말라고 트윗을 날리셨죠. 나는 델라웨어를 떠날 것이다. 이따위 주에서 절대 기업하지 마라.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2024년 2월 실제로 뉴럴링크 본사를 지금 네바다로 이전했고요. 쫄잖아요. 그죠? 우리 집은 자기 강원도에서 그 재판 졌다고 강원도 말고 충청도로 가세요 해서 지금 충청도로 옮기고 있는 거죠. 지금 테슬라 본사는 텍사스 이전을 주주 투표에 회부를 했죠. 지금 현재 예스가 87% 자기 계정에서 하여튼 그래 테슬라 본사도 텍사스로 옮기는 그런 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캐서린 맥커린 판사가 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겠지만 무슨 소리? 그 보상안을 다 받아도 나는 20%밖에 안 돼. 사실 나는 얼마가 필요하다? 25%가 필요하다.
그동안 자기 들고 있던 주식은 다 팔아갖고 X 샀거든요. 트위터 샀는데 이제 다시 채워달라는 거죠. 25%까지. 지분을 25%가 내가 만약에 없다면 나는 테슬라 외부에서 제품을 만들 것이다. 참신한 아이디어.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아이디어가 많아요. 로봇 아이디어도 있고 AI 아이디어도 있다. 나 지금 할 거 많어. 이거 지금 다 테슬라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내 지분이 13%밖에 안 돼. 그러면 나 나가서 하지. 나 나가서 하지 뭐 나가서. 여기서 안 해. 얘들 잘 있어. 나는 25%의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 채 테슬라를 AI 및 로봇 공학 선두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게 대단히 불편하다. uncomfortable. 나의 영향력이 너무